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일본 배 700척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왕은 한양을 버렸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 백성 몰래 도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지 정확히 2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날부터 7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 군선 700척이 부산 앞바다에 닿았습니다. 배 위에는 18,700명의 일본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봉장은 고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고니시는 일본 큐슈의 작은 영주였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임을 얻어 조선 침공의 첫 번째 사단을 지휘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부산진 첨사 정발은 저령도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냥은 조선군의 기동훈련이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정발은 일본의 침입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대마도 사람들이 갑자기 부산을 떠나고 바다 건너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발은 그래서 사냥을 핑계로 군사훈련을 자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오른 700척의 배를 보고 정발은 처음에는 무역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조선에 무역하러 오는 일본 배, 즉 세견선이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수백 척이었습니다. 세견선이 그렇게 많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정발은 사냥을 멈추고 급히 부산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배의 세척을 직접 가라앉혔습니다.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의 백성들을 모두 안으로 불러들여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경상좌수사 박홍은 달아났습니다. 식량 창고에 불을 지르고 부하들에게 수영을 맡긴 채 경상좌수영에서 도망쳤습니다. 조선 수군의 한쪽 날개가 싸워보지도 않고 사라졌습니다. 육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상자도 병마절도사 이각은 경상도 동쪽의 육군을 총지휘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이각도 싸워보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지방군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정발과 송상현 두 사람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4월 14일 새벽 고니시의 일본군이 부산 진성을 에워쌌습니다. 성 안의 조선군은 정규군 800명에 피난한 백성을 합쳐 모두 3,000명이었습니다. 성 밖의 일본군은 18,700명이었습니다. 6배가 넘었습니다. 새벽 5시 조총이 빗발쳤습니다. 조총은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에 전한 화승총이었습니다. 50년 전에 일본에 들어왔으나 조선군은 그 위력을 직접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3년 전에 일본 사신이 진상한 조총 몇 자루를 무기 창고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활보다 명중률이 높고 사람의 갑옷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성벽 위 조선군이 한 사람씩 쓰러졌습니다. 정발은 검은 갑옷을 입고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일본 기록은 정발을 검은 옷의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부하 한 사람이 정발에게 말하였습니다. 성을 버리고 피하시지요. 정발은 칼을 빼들고 답하였습니다. 성을 버리는 자는 내가 먼저 베겠다. 그 한마디에 부하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선군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성벽 아래 마름쇠가 깔려 있어 일본군이 처음에는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마름쇠는 쇠로 만든 가시였습니다. 성벽을 오르려는 적의 발을 찌르는 무기였습니다. 성 위에 조선군은 활을 쏘았고 성 아래의 일본군은 조총을 쏘았습니다. 활은 사거리가 더 길었으나 조총은 두꺼운 갑옷도 뚫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전투는 4시간을 끌었습니다. 정오 무렵 일본군이 북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정발은 조총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39의 나이였습니다. 성 안의 군사와 백성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첫 전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4월 15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고니시의 일본군은 동래성으로 향하였습니다. 동래 부사는 송상현이었습니다. 송상현은 일본의 침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성 둘레에 나무를 심어 적의 시야를 가렸고 성벽 아래에 마름쇠를 깔아두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경상자도 병마절도사 이각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기세를 보고는 이각은 송상현에게 말하였습니다. 성 밖에서 싸우겠소. 송상현이 붙잡았으나 이각은 그대로 밀양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지방군의 최고 지휘관이 싸우기도 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침 10시 고니시의 일본군이 동래성을 세 방향에서 에워쌌습니다. 고니시는 남문 앞에 나무패를 세웠습니다. 그 위에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싸우려면 싸우자.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라. 송상현이 답하였습니다. 성 위에서 나무 패를 던졌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 전사이가 도난. 조선 무관의 정신을 보여주는 7글자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양산군수 조영규가 함께 싸웠습니다. 군사뿐 아니라 안악도 아이도 함께 싸웠습니다. 기와를 던지고 돌을 던지고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일본군은 성벽이 약한 동문을 집중 공격하여 뚫었습니다. 성 안으로 일본군이 밀려들었습니다. 송상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조복은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정복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한양 쪽을 향해 절을 하였습니다. 임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칼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42살이었습니다. 송상현의 첩 김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으나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에게 붙잡힌 그녀는 사흘 동안 적을 꾸짖다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일본 기록은 김섬을 의로운 여인이라 적었습니다. 양산군수 조영규도 함께 죽었습니다. 조영규는 동래성 함락 직전 양산에 계시는 노목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다며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시 동래성으로 달려와 일본군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성이 함락된 뒤 일본군조차 송상현의 충성에 감복하여 그의 시신을 거두어 예를 갖추어 묻었다 하였습니다. 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부산 사람들은 정발과 송상현 그리고 다대포의 유능신을 부산의 새 영웅이라 부릅니다. 부산이 무너졌다는 보고가 한양에 닿은 것은 4월 17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선조는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이 일을 수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수면사는 국경의 위기에 대응하는 임시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일은 함경 북병사를 지낸 무관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이 처음에 일본군을 막을 사람으로 이 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한양에서 군사를 모집하려 하였으나 모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종이 위에만 있던 정규군이었습니다. 명부에는 군사 이름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군포 한 피를 내고 군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혼자 가까운 60여 명만 데리고 경상도 상주로 내려갔습니다. 조선의 첫 번째 방어선이 60명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상주에 도착한 이 일은 지방의 농민을 모아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훈련도 받지 못한 800명이었습니다. 4월 25일 고니시의 일본군이 상주에 닿았습니다. 조총이 울리자 조선군은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농민이 조총 앞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말 한 마리에 올라 도망쳤습니다. 장수가 갑옷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상주가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충주였습니다. 충주에는 조선 최고의 명장 신립이 있었습니다. 신립은 함경도 육진에서 여진족을 토벌하며 이름을 날린 무장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선조는 신립을 삼도 도순변사로 임명하고 정에 8천을 주었습니다. 그 8천은 한양 도성에서 모은 군관과 충청도에서 급히 끌어모은 포병, 신립이 직접 거느린 기마대를 합친 것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이 모을 수 있는 마지막 정예였습니다. 신립이 충주에 도착한 것은 4월 26일이었습니다. 신립은 당시 57세, 조선 무관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있었습니다. 첫째, 조령 고개에서 적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조령은 좁고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기병에게는 불리하나 일본군의 진군을 잠시라도 늦출 수 있었습니다. 신립의 종사관 김여물이 조령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좁은 길에서 적의 조총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탕금대 넓은 들판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신립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립은 함경도에서 기마대를 이끌고 여진을 깨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기병의 위력을 누구보다 믿었습니다. 조령에 들어가면 도망치는 군사가 생긴다. 신립은 두 번째를 택하였습니다. 충주 탕금대의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기병의 전략에 익숙한 그가 넓은 들판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배수진이었습니다. 뒤에는 남한강이 흘렀습니다. 지면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립의 뜻은 도망갈 곳을 없애야 군사가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 28일 아침 일본군이 탕금대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고니시의 일본군에 다른 일본군까지 합쳐 2만에 가까웠습니다.
신립의 기병이 돌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총이 빗발쳤습니다. 말이 쓰러지고 기병이 쓰러졌습니다. 들판에는 며칠 동안 내린 비로 땅이 진흙탕이었습니다. 기병의 발이 진흙에 빠졌습니다. 조선군이 무너지자 일본군이 짓밟고 들어왔습니다. 뒤로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남한강뿐이었습니다. 기병들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립도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종사관 김여물과 충주사람 박안민도 신립과 함께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 조령을 막지 못한 그 들판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정예 8천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탄금대의 패배 소식이 한양에 닿은 것은 4월 29일 저녁이었습니다. 선조는 그날 밤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립이 죽었다는 것은 조선 정예군이 모두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은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양에 남아 일본군과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것. 둘째,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하는 것. 선조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사내와 유성룡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신립의 죽음 앞에 한양을 지킬 군사가 없었습니다. 선조는 파천을 결정하였습니다. 파천은 왕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조선 200년 역사에 임금이 도성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식도 없이 전란 속에 급히 이루어진 책봉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때 18세였습니다. 4월 30일 새벽 비가 내렸습니다. 선조와 세자 광해군이 새벽 길을 떠났습니다. 신하 100명이 따랐습니다. 수레와 말이 부족하여 대부분이 걸어서 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임금이 진흙길을 걸었습니다. 도성의 백성들은 왕이 떠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창덕궁도 창경궁도 불탔습니다. 조선 왕실의 보물 실록을 보관하던 춘추관도 불탔습니다. 장혜원도 불탔습니다. 장혜원은 노비 문서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노비들이 자기 신분을 없애려고 가장 먼저 그곳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세운 지 정확히 200년이 되는 해 그 한양이 임금이 떠난 다음 백성의 손에 불태워졌습니다. 5월 3일 일본군이 한양에 들어왔습니다. 4월 13일 부산에 닿은 일본군이 20일 만에 한양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수도가 20일 만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조정이 한양을 비운 사이 도성은 이미 백성의 손에서 스스로 무너진 뒤였습니다. 선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파천길은 험하였습니다. 4월 30일 새벽 한양을 떠난 선조는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향하였습니다. 도중에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과 사람이 진흙에 빠졌습니다. 밥을 지을 곳도 없어 시골 마을에서 끼니를 얻어먹었습니다. 5월 4일 개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선조는 그곳에서 짧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한양을 넘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5월 7일 선조는 다시 평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임해군과 순하군 두 왕자를 함경도로 보냈습니다. 지방에서 군사를 모집해 오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왕자는 함경도에서 일본군에 사로잡힙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조가 평양에 도착한 것은 5월 8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한 달 반을 머물렀습니다. 이때 평안도 백성들이 선조를 원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왕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선조는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양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명나라의 도움을 청하느냐, 청하지 않느냐. 이덕형이 명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덕형은 임진강을 다시 건너 명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의 사정을 명에 알리고 원군을 요청하는 임무였습니다. 그 사이 한양에 들어간 일본군은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카토 기요마사의 일본군은 함경도 쪽으로,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은 평안도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조선 8도 가운데 7도가 일본군의 발길에 닿게 되었습니다. 오직 전라도만 일본군이 닿지 못한 땅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6월 중순 일본군이 평양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선조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하였습니다. 6월 22일 평양을 버리고 의주로 향하였습니다. 의주는 조선 땅의 가장 북쪽이었습니다. 압록강 너머는 명나라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선조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명나라에 망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나라를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유성룡이 가장 강하게 막았습니다. 전하께서 한 걸음을 떠나시면
조선은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닙니다. 어찌 압록강을 건너시겠습니까? 이항복도 윤두수도 함께 반대하였습니다. 왕이 떠나면 백성도 흩어집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선조는 결국 의주에 머무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예사신을 보내 원군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 혼자서는 일본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처음에 의심하였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짜고 명을 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명의 의심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20일, 한양에서 평양까지 또 한 달,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선조의 사신이 거듭 요청하여 명이 마침내 원군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선의 백성은 관군도 명나라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9일째 4월 22일이었습니다. 경상도 의령에서 한 양반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곽재우, 홍위 장군이라 불리게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선의 마지막 희망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의병의 이야기는 다음 밤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다의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빠뜨릴 수 없습니다. 4월 13일 부산에 일본군이 닿았을 때 경상우수사 원규는 싸우지도 않고 자기 배를 가라앉혔습니다. 함선 100척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원균의 결정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평가가 갈립니다. 지킬 수 없으니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한 것이라는 의견과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친 것이라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상우수영의 함선 100척이 그날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균은 배 4척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전라좌수영의 이순신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순신은 그때 전라도 여수의 전라좌수영에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판옥선을 정비하고 거북선을 새로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순신은 매일같이 바다를 살폈습니다. 물때가 언제 바뀌는지, 어디에 갯벌이 있는지, 어느 섬 뒤에 매복할 수 있는지 남해 바다 구석구석을 지도에 그려두었습니다. 원균의 연락이 닿은 것은 4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날부터 출동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라좌수영의 판옥선 24척을 점검하고 지도를 다시 확인하고 물때를 살폈습니다. 이순신이 처음으로 바다로 나간 것은 5월 4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1일 만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판옥선 24척이 여수항을 떠났습니다. 그 출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음 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선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진의 정발이 죽었고 동래의 송상현이 죽었습니다. 상주에서 이일이 무너졌고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이 죽었습니다. 도성 한양은 불탔고 임금은 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조선 팔도 가운데 함경도와 평안도까지 일본군의 발길에 닿았습니다. 조선의 정규군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빨리 무너진 이유는 지난 200년의 평화에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군포를 내고 군에 나오지 않는 관행이 굳어졌고 지방의 장수들은 글만 읽고 활을 쏟지 않았으며 초총이라는 새의 무기가 일본에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에 익숙해진 나라가 전쟁 앞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이 한양에 들어왔을 때 한양의 백성은 이미 떠났습니다. 들판은 비어 있었고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곡식을 약탈할 곳이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배를 띄웠습니다. 조선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700척의 일본 배가 닿은 그날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조선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조정은 명나라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조선의 정규군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다른 무엇인가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홍위 장군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켰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배를 띄웠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버린 자리에서 백성이 나라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밤에는 이순신이 바다를 어떻게 지켰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옥포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 이순신의 첫 승리, 그 다음 밤에는 백성이 일어선 이야기, 전쟁이 시작된 지 7년, 그 길고 긴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조선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